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이 책은 한스 로슬링 가족이 공동 집필한 팩트플리스라는 책과 비교가 됩니다. 장 지글러는 굶주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부정적으로 높게 보았고 한스 로슬링 가족은 긍정적으로 낮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책 중 어느 것이 더 맞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세계의 빈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을 보면 여전히 많은 지역이 분쟁 중이거나 잠재적 분쟁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아프리카라는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곳에서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이유로 벌어지는 각종 분쟁으로 빈곤과 생명의 위협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에 기후변화와 지리적 특성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세계의 빈곤과 각종 문제들이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최대한 긍정적 희망을 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다른 책의 내용을 통하여 장 지글러의 책을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이 책 자체의 주장에 중점을 두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계는 현재 76억가량의 인구와 1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절반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단 1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 생산량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멜서스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21세기가 되면 인류의 절반이 아닌 대부분의 인류가 큰 식량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멜서스의 주장은 한때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생산량의 증가에 비해 인구 증가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계 인구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생산량을 이끌어낸 기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강력한 자본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식량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느냐의 원인을 무조건 자본주의로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본주의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된 것이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고 근 반세기 전에 중국의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3천에서 5천만 명 정도가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굶주림이라는 것은 계속 인류와 함께 공존해왔던 일이고 역사 속에서도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한 국가의 존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의 일부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고 현재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당면 과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현재를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본주의와 현대 권력의 생리를 비판하고 시작할 게 아니고 칭찬을 하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절반은 식량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현저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미 모든 인류를 배부르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 생산량을 달성해 놨습니다. 단지 그것을 적절히 분배하고 전달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비관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낙관 속에서 더 큰 낙관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낙관을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권력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그 사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권력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이지만, 일단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권력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권력자 스스로 자신을 홍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 마케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실질적 성과물을 국민 앞에 내보이고 능력을 검증받으면서 자신을 광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권력자들에게 대규모의 자본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권력자들은 거대 자본가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 되면 그 나름대로 자본가들에게 보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나쁘게 느껴지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필요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이 자본가들의 의도에 따라서 권력자들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한 국가 안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거대 자본가와 그 수행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세계의 다른 굶주리는 국가의 국민들과 공생을 하고자 해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정치 논리가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몇몇 각성한 권력자들은 자본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순수하게 인류애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혁명적 항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러한 행위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칠레의 살바도르 아이엔데 대통령은 15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일정량의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네슬레라는 거대 자본 기업에 의해서 그 정책의 실현이 좌절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토마스 상카라 대통령이 인두세를 폐지하고 개간 가능한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만에 식량을 자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가들의 압력으로 프랑스 정부는 콩파오레라는 사람을 통하여 토마스 상카라 대통령을 죽이게 하고 권력을 잡게 돕습니다. 결과에서 토마스 상카라 대통령도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분명 칠레의 사례보다 좀 더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거대 자본가의 이익에서 자유로워지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